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회사법 남은 진도가 사채하고 실장 그 밖에 회사가 남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객관식 강의에서는 이 부분 생략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다가 사채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일반 사채 하나, 그다음에 특수 사채 하나 해가지고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채를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지금 그 종합반 B반이잖아요. A반의 경우에는 김혁근 선생님께서 그 기본 강의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그냥 동영상 강의 그 공개 강의로 올려두시고 생략을 했는데, 저는 김혁근 선생님보다 간이 조금 더 소심해가지고 자,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고 사채 부분은 지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밖의 회사 부분은 지금 진도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어음수표법을 막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7장 부분은 일단 그 어음수표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저도 그 7장 부분은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근데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음수표를 먼저 하고 7장은 나중에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그 주식회사 말고 나중에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네 가지 회사가 남았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우리 앞에서 엔젤 프린트 할 때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점검할 게 없는데, 유한회사하고 LLC의 경우에는 약간 체크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같이 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리 사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주식과 사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가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주식의 경우에는 이익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회사 영업 실적이 좋으면 많은 이익 배당을 받는 거고, 영업 실적이 저조하면 조금 받는 거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고정된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의결권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사채권자에게는 이러한 의결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은 출자 환급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내주는 게 안 돼요. 출자 환급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래부터 갚아주려고 찍는 게 사채예요. 이러한 세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은 이익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비참가적 우선주, 그 다음에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죠. 그리고 무의결권 주식의 경우에도 원래 주식은 의결권이 있지만 얘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상환 종류 주식의 경우에 원래 주식은 환급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상환을 해주기로 하고 찍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주식의 사채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 자, 반대로 그러면 사채의 주식화 현상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주식형 사채인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거는 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식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느냐? 그러면 사채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만 남는 거, 이게 전환사채인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를 들고 있고 플러스 덤으로 주식이 생기는 거, 이거를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이것들 다 주식이 나오죠. 이렇게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예라고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것 중에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중에서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전액 납입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자본 충실의 이념상 전액 납입, 현실 납입을 해야 되는 거지, 면제 안 되고 대물 변제 안 되고 분할 납입이 허용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전액 납입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반하여 사채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자기 주식 취득은 제한이 되었죠.
그래서 두 가지 줄기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거래소 균등 조건으로 취득을 하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취득에는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자기 사채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CB하고 BW도 원칙적으로는 얘네가 사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W와 CB의 경우에도 사채이기 때문에 자기 사채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CB와 BW도 회사가 취득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 자기 주식 취득이 되기 때문에 전환권과 신주 인수권부 행사만큼은 제한이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고, 자, 그리고 우리 주식의 경우는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계를 할 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채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아무리 사채를 많이 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해서는 사채를 발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조문이 있었어요. 자, 근데 현재는 이게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발행 금액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과거에는 사채 금액은 적어도 하나당 1만 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한 역시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사채 단위 금액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1원짜리 사채도 가능은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1원짜리 주식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식의 경우에는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죠. 자, 근데 이건 뭐랑도 같아요?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죠. 유한회사는 1좌라고 하는데 1좌의 금액 역시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행하는 방법에는 회사가 직접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직접 발행을 한다라고 할 때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채를 발행받고 싶은 사람들이 회사 경리과에 와가지고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일일이 금액을 정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직접 모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미리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 원짜리 사채, 10만 원짜리 사채, 100만 원짜리 사채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놓고 이거를 그냥 백화점 상품권 팔듯이 파는 매출 발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프린트해둔 사채 증서를 구매하는 식으로 발행하는 매출 발행이 있는데 이때에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사채 청약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청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증권회사를 뭐라고 불러요? 수탁회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수탁회사, 증권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 형태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회사 경리과에서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직접 모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리과 대신에 증권회사에서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하는 위탁 모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급 모집이라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완성을 나타내. 일의 완성. 민법에서 도급은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도급이 뭐냐면 집 한 채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건축물 계약 이런 것들이 도급에 해당이 되는데 집을 제대로 안 지어주면 이거는 일이 완성된 게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일의 완성을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번에 1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래서 1단계로 일반인들로부터 사채 청약서를 통해서 사채를 모집을 하고 그런데 100억 중에 80억은 팔렸는데 나머지 20억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20억을 수탁회사, 증권회사가 떠안아버리는 형태 그거를 도급 모집이라고 해요.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1단계로는 일반인으로부터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해서 모집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예 수탁회사가 떠안아 버리는 거. 자녀분을 수탁회사가 떠안아 버리는 형태. 그래서 언제나 도금 모집을 하면 그 수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완파는 돼요. 그죠? 남는 게 있으면 증권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거를 도금 모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수탁회사가 떠안을 때 이때는 굳이 사채 청약서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액인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액인수는 주로 산업은행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요즘은 대우조선해양이 매우 건전해졌죠. 그런데 과거에는 망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대우조선해양이 사채를 발행하면 그 누구도 이거를 인수를 안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인수해주는 형태, 그거를 총액인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하는 사채 총액을 산업은행이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 이거를 총액인수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굳이 사채 청약서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이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서 간접 발행하는 경우, 직접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미리 프린트해둔 채권증서를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도 있는데, 이때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간접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탁 모집과 도금 모집이 있는데, 위탁 모집은 모집하는 주체가 증권회사일 뿐이지 직접 발행해서 회사 경리과에서 사채 청약서를 통해서 모집하는 거랑 형태가 똑같아요. 하지만 도금 모집의 경우에는 이때에는 1단계로 먼저 일반인으로부터 사채 청약서를 통해서 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증권회사가 떠안아 버리는 형태가 있는데, 이 떠안아 버릴 때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총액인수, 아예 산업은행이 통째로 떠안는 경우, 이때에도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쓰지 않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사채를 발행할 때 그 발행 사항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우리 앞에서 도표 공부했었잖아요. 도표 5번 도표 부록에서. 만약에 그게 특수사채다, CB나 BW다라고 하면 신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대신 준비였잖아요. 대신 준비에서 신주 발행에는 CB 발행과 BW 발행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사채다라고 하면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이사회. 예외적으로 누가? 대표이사가 하죠. 대표이사.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할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해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쓰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도표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종류와 금액을 정해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는 거고, CB나 BW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원칙 이사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1년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자, 10년 전에 사채의 종류가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 도표에서 등이라고 해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 등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CB나 BW가 아닌 나머지 이것 역시 일반 사채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일반 사채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사채들이 추가가 되었느냐?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는 거지 이익 배당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자뿐만 아니라 이익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채가 있는데, 그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불러요.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지만 이익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이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일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전환 사채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사채로 갖고 있다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바뀌어라 야 하면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전환 사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주식 외의 그 밖에 유가증권으로 바꾸는 거. 자, 이거를 교환사채라고 해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소유의 그 밖에 유가증권으로 교체하는 거. 이거를 교환사채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 유가증권에는 중요한 게 뭐가 포함이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이 포함이 돼요. 발행회사가 취득해둔 자기 주식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는 바뀌어라 얏 하면 신주가 탄생하는 거. CB는 신주가 탄생을 하는 거고, 교환사채는 신주 이외의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를 교환사채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러면 CB는 신주가 탄생한다라고 했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신주가 탄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교환 후에도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CB의 경우에는 신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한다라는 거. 교환사채를 교환하더라도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지만 CB의 전환권을 행사하면 이때는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파생결합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채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고정적인 이자 20%라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그래서 다른 파생 상품과 그 이율이 연동해 가지고 이율이 변동하는 거, 이거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율을 뭐 유가증권에 연동시키든 아니면 달러화에 연동을 시키든 뭐 유가에 연동시키든 금값에 연동시키든 이처럼 그 이율이 변동될 수 있는 거, 이거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채를 갚아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상환사채는 그 밖의 재산으로 갚아주는 거. 금전이 아니라 그 밖의 재산으로 갚아주는 거를 상환사채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신선될 사채의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사채가 있구나 정도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신주를 발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채도 발행을 하게 되면 저에게 사채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배정이 있고, 이와 같은 청약과 배정이 있으면 이거를 인수라고 한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청약과 배정이 있으면 인수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똑같고. 근데 특히 청약과 관련해서는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하는지 여부, 이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앞에서 직접 발행이냐 간접 발행이냐 관련해서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이처럼 사채도 인수가 이루어지면 돈을 납입을 해야 되겠죠.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회사에서 직접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간접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증권회사, 즉 수탁회사가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납입은 반드시 전액 납입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키면 된다. 즉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주식의 경우에도 공동 인수가 가능했죠. 공동 인수가 가능했고, 공동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는데, 공동 인수한 인수인은 납입도 연대해서 납입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채도 똑같아요. 사채도 수인이 공동으로 인수를 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입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또는 라이트, 주식을 나타내는 페이퍼,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했었죠. 이 주권에 대응해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이거를 채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사채권자의 권리, 사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은 언제 발행을 하느냐? 우리 아까 청약 플러스 배정이 있으면 인수가 있고, 인수가 있고 나서 납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1회라도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즉 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과거에는 만약에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다. 그런데 아직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16회차 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는데 납입이 완료되지 않아도 뭐는 가능하다? 16회 사채 발행은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대신에 뭐는 발행하지 못한다? 15회차 채권은 발행이 금지가 된다라는 거. 채권은 언제 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권은 사채 전액이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주의하시고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15회차 사채 전액에 대해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아예 16회차 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16회차 사채 발행은 가능한 대신에 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주식과 달리 사채는 무기명 사채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주식은 기명 주식만 있고 이제 무기명 주식은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채는 여전히 기명 사채와 무기명 사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채권자가 현재 기명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 이거 무기명으로 바꿀래요. 반대로 현재 무기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 이거 기명으로 바꿀래요. 이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언제든지 기명을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이름 그대로 사채 발행 회사라고 부르죠. 근데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직접 발행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뭐도 가능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수탁회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그 사채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도 이 수탁회사가 맡도록 했어요. 만약에 NH증권을 수탁회사로 정했다라고 하면 NH증권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업무도 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권한을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서 현재는 이 수탁회사인 NH증권은 딱 두 가지만 해요. 뭐요? 모집 업무, 그 다음에 인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납입시킬 의무. 간접 발행의 경우에 납입시킬 의무, 이 딱 모집 업무, 그 다음에 납입 업무 딱 두 가지만 하고 그 이외에는 수탁회사가 하는 일은 없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처럼 모집을 하거나 납입을 시키거나 이 두 가지 빼고 다른 권한을 만약에 수탁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수탁회사는 딱 뭐만 할 수 있다? 두 가지. 모집 업무, 그 다음에 모집을 하고 나서 납입시킬 의무, 전액 또는 1회 납입을 시킬 의무만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관리 업무는 누가 하느냐? 관리 업무는 사채관리회사라고 해서 관리 업무는 관리회사에 위임을 한다라는 거. 여기 지금 위임이라고 되어 있죠. 모집 업무를 위임, 관리 업무를 위임. 즉 민법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탁회사든 관리회사든 전부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 사채 관리 업무를 사채 관리회사가 따로 하도록 수탁회사와 분리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채 관리회사를 꼭 둘 필요는 없어요. 관리 업무를 회사 스스로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채 관리회사를 두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자, 모집은 수탁회사를 통해서 했지만 관리는 그냥 우리 회사가 직접 할게라고 해서 사채 관리회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굳이 사채 관리회사를 두겠다라고 하면 이 사채 관리회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관리회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채를 관리하는 거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 그리고 사채권자 이 양쪽과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공정한 관리를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관리회사는 양쪽과 특수한 관계가 없어야 된다. 즉 사채관리회사 스스로가 사채를 인수하면 공정한 업무를 못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자와 객관적인 지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채 인수인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채 발행회사인 A회사와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공정한 사채 관리를 위해서 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의 인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미래에셋을 사채관리회사로 뽑았다라고 하면 이 미래에셋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주의하세요. 사채 발행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채권자를 위한 행위를 해요. 사채권자를 위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요? 사채권자를 위해서 변제를 수령하고 채권을 보전하고 기타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채 관리를 위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즉 사채 관리 회사를 두게 되면 사채 발행 회사가 나중에 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후에 갚아줄 거 아니에요. 갚아줄 때 사채권자에게 직접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갚아준다? 사채 관리 회사에다가 먼저 변제를 하고 이렇게 사채 관리 회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형태로 변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변제를 수령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보전하는 조치, 채권을 보전하고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미래에셋이라는 회사가 뭐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리 업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이러한 관리 업무를 할 텐데 우리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를 누구에게 한다고 했어요? 사채권자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채관리회사에 변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제받은 돈에서 자기의 보수와 어떠한 비용을 들였다고 하면 그러한 비용을 먼저 떼가고 나머지를 사채권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비용을 이렇게 변제받은 돈에서 먼저 받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와중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동 대표이사를 뽑아가지고 둘이 손붙잡고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이 유효하다 공부했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채관리회사도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말고 뭐 과거에셋 다른 회사를 공동으로 사채관리회사를 두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만약에 두 개 회사를 사채관리회사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채권자를 위한 행위를 뭐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몇몇 행위의 경우에는 이 사채권자들의 모임인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행위들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사채 발행회사의 의무를 탕감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관리회사가 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사채 전부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거. 원래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 6월 달까지 그 지급을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급 시기를 밀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채 발행 회사에는 유리하고 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면제, 화해, 아예 그냥 탕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소송행위, 우리 백기 드는 거라고 했죠. 소외, 취하, 포기, 인락, 화해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행위,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절차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회생법상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몇몇 행위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몇몇 행위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채권 전부의 지급을 유예, 그다음에 면제, 화해, 기타 소송행위, 취하, 포기, 인락, 화해, 백기 드는 행위, 그리고 채무자 회생법상의 행위 이런 것들을 네 가지 행위를 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채 관리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사채 관리 업무를 떠안았는데 맨날 이 사채권자들이 쌈박질만 하고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만둘래. 그만둘 때는 자기 맘대로 그만두면 안 되고 얘와 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만둬야 돼요. 즉 발행회사와 이거 바꾸세요. 오가 아니라 and예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늘 나오는 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사채 발행 회사 그리고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을 할 수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든지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건 아니지만 우리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 사채권자 집회 원칙은 정족수가 총회 특별결의랑 똑같아요. 전체 발행사채 총수의 3분의 1이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했을 때 정족수가 충족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채권자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을 동의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출석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돼요. 사채권자 집회의 일반 결의 정족수는 총회 특별 결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발행 사채의 3분의 1이 찬성을 하고 and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했을 때 통과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채 관리 회사의 사임 동의 이거를 할 때에는 출석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이 동의가 충족이 된다라는 거. 이게 다른 시험이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아직 기출된 건 아니지만 하나 써놓으시고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원칙은 총회 특별결의랑 정족수가 똑같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 사임에 관한 동의는 출석 과반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노트 여기 오가 아니라 and라는 거 잘 바꾸시고. 자, 그리고 이거 사채 원부에 관한 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본점에만 비치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집회, 사채권자 집회도 모임이죠. 모임이기 때문에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 소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아까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에서 이 수탁회사는 딱 두 개만 한다고 했죠. 모집 업무하고
납입시키는 거 딱 2개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권자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사채 발행회사, 사채 관리회사, 그리고 소수 사채권자,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에 있는 거고 얘는 없어요. 수탁회사가 사채권자 지폐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질문이에요. 사채권자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원칙적으로 누구다? 발행회사, 그다음에 관리회사, 그리고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가 소집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소수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1단계로 먼저 누구에게? 발행회사와 관리회사에다가 청구를 해보고 발행회사나 관리회사가 바로 지폐를 소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을 한다라는 거. 이거 뭐랑 비슷해요? 소수주주하고 비슷하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도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될 수가 있는데 이때 100분의 3짜리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이사회에다가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바로 지체 없이 소집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2단계로 소집을 하잖아요.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소수 사채권자도 원칙적으로 발행회사 그리고 관리회사에게 청구를 해보고 바로 열어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채의 경우에는 기명 사채뿐만 아니라 무기명 사채가 있는데 이 소수 사채권자가 소집을 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기명 사채의 경우에는 이 10분의 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막 빌려요. 자기가 10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잠깐 빌려가지고 지폐 소집하고 돌려주고 이러면 10분의 1의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청구를 했으면 채권을 회사에 공탁해놔야 된다라는 거.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그죠? 무기명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10분의 1짜리 사채권자가 소집을 청구했을 때에는 그 사채를 나타내는 증서, 채권을 회사에 공탁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소집을 할 때 소집 절차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2주 전에 사채권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총회 소집 절차와 동일하게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3년 동안 계속해서 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채권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3년간 계속해서 도달하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기명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통지가 가능하죠. 기명 사채권자에게는 통지가 가능해요. 사채 원부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물로 통지가 가능해요. 또는 이메일로 통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기명 사채의 경우에는 누가 우리 회사 사채를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지가 불가능해요. 무기명의 경우에는 통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통지 대신에 뭘 한다? 공고를 한다. 그런데 우리 통지는 2주 전이었죠. 이 공고는 공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 기간보다 조금 길게 3주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10억 미만의 회사다 라고 하면 그 통지 기간이 2주로 단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앞에서 10억 미만의 회사의 특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고 기간이 사채권자 소집 공고 기간이 원칙은 3주 하지만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2주로 단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 역시 세무사 시험에 기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지폐는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문제가 되는데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사채권자 지폐 자체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우리 사채 발행회사에 관한 권한, 그
그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에서 일루에 해당하는 사채 관리 회사에 관한 권한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채권자 집회 자체에 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도 모임이잖아요. 모임이다 보니까 대표가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표자와 일하는 사람, 집회행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발행회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발행회사가 합병을 한다, 분할 합병을 한다, 그리고 감자를 한다. 이때 그 회사는 뭘 거쳐야 돼요?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합병을 할 때 계대결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감자를 할 때 이 감자가 명목상의 감자,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가 아니라 자본금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자라고 하면, 이때에는 그 요건이 총회특별결의 앤드 채권자 보호 절차였잖아요.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뭐예요? 결의가 있고 나서 최대한 빨리 2주 내에,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 합병에, 우리 회사 분할 합병에, 우리 회사 감자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화해 주는 거, 이게 채권자 보호 절차였죠. 자, 근데 이때 이의를 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의를 했다라고 하면 변제, 담보제공, 신탁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인하는 걸로 간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의를 할 때 우리 앞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의를 하면 되지만,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의하지 못하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발행회사가 합병, 분할 합병, 감자를 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 이거를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건 아까 공부한 거죠. 사채 관리 회사와 관련해서 사채 발행 회사에게는 이익이 되고 사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뭔가 그 채권을 탕감해주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네 가지의 경우에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사채 관리 회사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행 회사에 대한 사채 전부의 지급 유예. 두 번째,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화해. 세 번째, 소송행위, 취하, 포기, 인하, 화해. 그다음에 네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누가? 사채 관리 회사가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 수를 가지고 따졌죠. 근데 사채권자들은 우리 주식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하지만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합계액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5만 원어치 의결권, 100만 원어치 의결권,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 주주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갖는 돈과 관련된 특별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 이해관계 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행사 전부 다 가능해요.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행사가 가능하다. 여기 지금 노트에는 불통행사가 빠져있죠. 불통행사와 관련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불통행사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행사 가능하다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그 정족수는 총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랑 똑같다? 총회 특별결의 정족수하고 똑같은데, 예외적으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에 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정족수가 아니라 출석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주총회와 관련돼서는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상법에 있었죠. 근데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상법에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조그만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으로 가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면 당연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실컷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는데 하자가 조그만 거라도 있어가지고 당연무효가 돼버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사채권자 집회는 돈이 주주총회보다 훨씬 더 돈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쌈박질이 많아요. 쌈박질이 많아서 일부 사채권자들이 어떠한 결의를 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승복을 안 해요. 승복을 안 하고 맨날 쌈박질을 하다 보니까 이 사채권자 집회 결의는 결의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가지고 도장을 하나 받아와야만이 효력이 생겨요. 즉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있고 나서 일주일 내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그때서야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결의가 있고 나서 일주일 내에 법원에 인가 청구를 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인가가 있을 때 결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법원의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서로 막 쌈박질이 너무 심하니까 승복을 안 하니까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기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결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그럼 쌈박질 날 일이 없겠죠. 자, 이처럼 전원이 동의해서 결의를 하게 되면 그때만큼은 법원의 인가가 필요가 없어요.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인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 너무 쌈박질이 심하기 때문에 너네들끼리 결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을 인정 못하겠다. 법원이 도장 찍어가지고 인정을 해줬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 사채권자 집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원이 동의해서 만장일치 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처럼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종류의 모든 사채권자들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인가를 청구한다라고 했죠. 과연 누가 인가를 청구하느냐? 소집권자가 청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채 발행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면 사채 발행회사가 청구를 하는 거고, 관리회사가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관리회사가 법원에 인가를 청구하는 거고. 틀린 질문으로 사채권자 집회 대표자가 청구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가 인가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집권자가 인가를 청구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게 되면 뭐 장소를 대여하는 비용, 하다못해 사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씩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즉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와 관한 비용은 누가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 그 다음에 집행자, 이 사람들도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보수와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미리 계약으로 정했으면 계약에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계약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집행자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 역시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주의하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사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해요. 사채도 양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채는 이익 배당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자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일단 양도는 효력 요건은 주식의 양도의 효력 요건하고 똑같아요. 즉 양도 의사표시 플러스 채권 교부가 있으면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사채 양도에
사채 양도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명사채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이름 그대로 기명사채이기 때문에 기명 주식과 마찬가지로 명의개서에 해당이 되는 사채 원부에 기재해야만이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대한 대응 요건은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 주식으로 말하자면 명의개서와 같이 사채 원부에 기재해야지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생긴다라는 거. 하지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원부에 기재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인 채권을 들고 있는 게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무기명사채의 경우는 채권 점유가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그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우리 주식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권의 계속점이죠. 그래서 사채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권의 계속점유일, 아니 채권의 계속점유일 것 같은데, 무기명사채는 채권의 계속점유인데 기명사채의 경우가 사채 원부의 기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죠. 원래 지금 똥을 하나 그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콘에 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우리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론 논리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채권의 계속 점유. 그런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식과 비교를 하자면 채권의 계속 점유일 것 같은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계속 점유이지만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계속 점유가 아니라 사채 원부의 기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맨 뒷부분에 보시면 주식의 효력 발생 요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그다음에 뭐 등록질, 약식질, 양도담보, 등록양도담보, 약식양도담보, 그다음에 사채,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쭉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잘 구별을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자를 지급할 때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사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임꺽정이가 사채를 양도받았다라고 했을 때 임꺽정이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뭐요?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당당하게 회사에 가가지고 나 명부에 적혀있는 임꺽정이 맞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자 지급하시오 라고 해서 이자 지급 청구를 하면 돼요. 기명사채권자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가가지고 나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잖아요. 대신에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이 무기명사채를 나타내는 채권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상한 프린트물 나눠주면서 이렇게 똑똑똑 떼는 쿠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기명사채 증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똑똑똑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뗄 수 있게, 이거를 우리말로 이권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싸구려 영어가 아니라 진짜로 쿠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1년차 때 1년치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1회차 쿠폰을 딱 떼가지고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면 1년치 이자를 줘요. 그다음에 2년차 때는 2회차를 똑 떼가지고 회사에 반납을 하면 이자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3년째는 여기는 지금 똑똑똑 떼는 게 안 들어있잖아요. 자, 요 나머지를 가가지고 주면은 원본 플러스 3년치, 아니 3회차 이자를 같이 줘요. 자, 이런 식으로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이권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쿠폰을 가지고 이자 지급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회차 지급을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이자를 그냥 그때그때 받아도 되는 거지만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3년째 가가지고 나는 2년치, 3년치 이자 플러스 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2년차 때는 회사에 안 가고 귀찮아서 안 가고 3년째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3년째 회사에 가가지고 무기명 증권을 반납을 하려고 봤더니 요게 만약에 사라지고 날아가고 없다. 그러면 요거는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쿠폰 잃어버리면 그거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이권이 흠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환시 해당 금액이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상환을 할 때에는 이 채권을 보여주고, 즉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맞바꿔서 돈으로 받는 거예요. 즉 맞바꿔서 채권과 상환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돈을 받을 때 우리 채권을 받을 때 납입을 할 때에도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이라고 해가지고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채를 상환받을 때에도 일시금으로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상환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시 지급도 가능하고 분할 상환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납입을 할 때 일시 납입, 전액 납입 또는 분할 납입이 허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을 받을 때에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러한 이자 지급 청구권 또는 사채금 반환 청구권 역시 청구권이죠. 돈 달라라고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이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에 걸려요. 그런데 원금은 5년 만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어요. 하지만 이자 지급 청구권은 짧게 5년,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채 상환 청구권 원본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수사채. 먼저 전환사채를 보게 되면 발행의 결정은 앞에 도표 자료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CB하고 BW의 경우에도 제3자 배정이 가능한데 주식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 법령, 정관만 있었지만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법령, 정관 그리고 뭘로도 줄 수 있다. 제3자 배정을 총회 특별 결의로도 줄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그게 주식이든 CB, BW 등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정관의 근거만 있다고 바로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정관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영권 방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했을 때에는 경영상 필요가 없는 걸로 봐서 위법하게 된다라는 거. 특히 총회 특별 결의로도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지 반대말이 뭐다? 경영권 방어다. 우리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그죠? 즉 신주가 탄생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신주가 나와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잠재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인 특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다가 적어야 된다라고 앞에서 뭐 종류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대신에 채권에 적어야 되고, 주식청약서 대신에 사채청약서에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 종류 주식을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B하고 BW도 등기하고 주권 대신에 채권, 주식청약서 대신에 사채청약서에다가 적어준다라는 거. 그런데 특수사채의 경우에만 등기를 하는 거고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와 BW, 그러니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등기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 해요. 어떻게 두 번을 하느냐? 1단계로 이번에 우리 회사가 CB 또는 BW를 발행했습니다라고 하는 특수사채 발행 등기를 하고, 즉 잠재적으로 주식이 탄생할 수 있는 CB, BW 발행에 대한 발행 등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현실화되었을 때, 즉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가 탄생하는 게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행사 등기를 해요. 그래서 1단계로 발행 등기를 하고 잠재적인 등기, 발행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들을 행사했을 때 행사의 등기를 또 한 번 한다. 즉 2단계로 등기를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등기는 원래 우리 회사법에서 등기를 할 때는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채 발행 등기, 사채 행사 등기는 본점에만 하고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고 각각 2주 내에 본점에만 등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B 회사를 A 회사가 흡수합병을 한다. 그런데 B 회사가 CB나 BW를 발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A 회사는 이거를 포괄승계하잖아요. 포괄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CB하고 BW를 포괄승계를 했다라는 거, 이 승계 등기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자, 177페이지 펴보세요. 177페이지에 각주 111번 각주 보세요. 자, 111번 각주에 보시면 특수사채가 발행되어 있는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등기와 별개로 사채 승계 등기도 해야 한다. 즉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즉 A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B회사로부터 승계한 때에는 합병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 되겠죠? 이게 BW하고 CB와 BW의 경우에는 2단계의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괄승계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면 그 승계 등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과서 177 이거는 써놓으시고, 흡수합병을 통해서 포괄승계를 하게 되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사채 등기를 합병 등기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추가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러한 CB하고 BW는
주식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CB하고 BW 발행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가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주는 주식수에 따라서 CB를, BW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번에 10주당 1CB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누군가가 7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0.7CB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수에 미달하는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단주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CB 모집이 완료가 되면 직접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이사가, 직접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사가, 간접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수탁회사가 지체 없이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CB는 본질이 뭐예요? 사채죠. 본질이 사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액 또는 1회 납입을 시켜야 된다. 즉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 CB는 본질이 사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입을 할 때에는 분할 납입이 허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CB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발행이 끝났고 납입까지 끝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CB를 들고 있다. 누군가가 CB를 들고 있을 때 그 CB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자, 이 전환권은 우리 앞에서 전환 종류 주식에서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권리인 거지 회사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구는 청구서 2통을 작성해가지고 CB를 붙여가지고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처럼 청구가 있으면 즉시 우리 전환 종류 주식에서도 바뀌어라 얏 하면 바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환 사채권자가 바뀌어라 얏 하면 기존의 사채가 주식으로 싹 바뀐다라는 거. 청구서 2통에다가 채권을 첨부해가지고, 왜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환증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바꿔야 되는데 채권을 첨부해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채권을 첨부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4가지 종이 증권을 파일화하는 게 가능했죠. 주식을 나타내는 주권을 파일화했었고,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파일화하는 게 가능했고, 사채를 나타내는 증권인 채권을 파일화하는 게 가능했고, BW에서의 신주인수권부 증권을 파일화하는 게 가능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채권을 종이로 발행을 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종이 채권을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만약에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한 회사다라고 하면 이거를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대체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걸 써놔가지고 칠판을 활용할 수가 없네. 자, 우리 전환종료 주식 기억하세요? 전환종료 주식. 전환종료 주식에서 기존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 라고 할 때에는 거스름돈을 남겨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전환 전에 우선주의 발행 가액의 총액을 전환 후에 발행 가액 총액으로 맞춰라. 이거 기억나세요? 전환 종류 주식에서 전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전환 전에 발행 가액을 법 조문상으로는 전환 전에 발행 가액을 전환 후에 신주식의 발행 가액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둘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348조의 이 조문을 전환사채에 그대로 준용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 전에 발행가액 총액, 전환 전이 뭐예요? CB죠. 즉 사채의 즉 전환 전에 CB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을 CB를 전환권을 행사하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즉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랑 맞추도록 하고 있어요. 34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라고 해서 둘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34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 전에 사채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처럼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채가 바뀌어라 얏 하면서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채 총액은 떨어져요.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이처럼 새롭게 신주가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뭘 남겨둬야 돼요? 맥스를 남겨둬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발행할 주식 수만큼 전환 기간 내에는 발행을 유보해 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처럼 전환권을 행사하면 뭐 해야 된다? 지점에는 하지 않지만 2주 내에 본점에다가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행사 등기죠. 특수사채의 행사 등기. 특수사채는 발행 등기와 행사 등기 2단계 등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전환권을 행사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고 주식수가 증가해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2주 내에 본점에다가 변경 등기, 행사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처럼 사채권자가 언제 주주로 바뀌는가? 언제요? 바뀌라 야.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즉시 전환권을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전환 종류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전환 종류 주식의 경우에는 전환권을 주주가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회사가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각각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는 바뀌라 야 청구할 때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회사가 일률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때는 주권 실효 절차를 거치죠. 그러다 보니까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표정들이 왜 그러시지? 여기. 자, 노트 94페이지 펴보세요. 노트 94페이지에서 전환 종료 주식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3 전환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 밑줄만 보시면 전환을 청구한 때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 그 다음 밑줄만 보시면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 이 두 가지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률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즉시 사채권자가 주주로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주가 되죠. 주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폐쇄 기간 중에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폐쇄 기간을 둔 취지상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폐쇄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하다라는 점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던 그거죠. 그 다음 사채권자 Y가 즉 CB를 들고 있던 사채권자가 X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좀 맡겨라 라고 하니까 이 CB를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대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Y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의 CB는 사라지고 새롭게 신주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X은행 입장에서는 사채는 쓰레기가 되고 새롭게 신주가 탄생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걸 빨리 휙 버리고 여기에다가 손을 뻗쳐야 되겠죠. 즉 전환권을 행사하실 때 새롭게 발행하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CB에 대한 질권자의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죠. 전환사채권자 Y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질권자 X은행은 약식질 등록지를 불문하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유는 왜요? CB가 사라지고 새롭게 주식이 탄생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CB를 빨리 버리고 주식을 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상대위이기 때문에 약식질 등록질 불문하고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CB는 나중에 주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CB 발행은 위법한 신주 발행이랑 그 효과가 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상법에 조문이 있어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상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신주와 관련해서 남들은 9,000원, 나는 5,000원 헐값에 신주를 인수받는 통모 인수인에 대한 책임이 상법에 규정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모 CB 인수인에 대한 책임도 규정이 있어요. 통모 인수인에 관한 책임 규정이 있다라는 거. 유지 청구권과 통모 CB 인수인에 관한 책임 규정이 상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해소라고 하는 게 상법에 없어요. 전환사채 발행 무효해소가 상법에 조문도 없고 즉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위법한 CB 발행에 대해서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조문이 없고 준용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유추 적용 긍정설. 아니다. 이거는 신주가 아닌데 왜 유추 적용을 하느냐? 조문도 없는데 땡겨 쓸 수 없다라는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가 유추 적용을 긍정을 한다라는 거. 신주 발행 무효해소에 관한 429조의 유추 적용을 판례가 긍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CB 발행에 대해서 우리 429조 신주 발행 무효해소에서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 원성당 제절판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전환사채 발행 무효해소의 원성당 제절판이 429조하고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3번. 일단 유지 청구권, 통모 인수인에 관한 책임이 상법에 조문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대신에 CB 발행 무효해소가 상법에 없다.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유추 적용을 긍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429조에 관한 원성당 제절판이 위법한 CB 발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물론 이러한 위법한 CB 발행을 주도했던 이사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가능하죠. 위에 1, 2, 3번과는 별개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한 회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위법 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가 CB하고 BW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CB하고 BW가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위법한 CB 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CB를 발행하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없다.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경영권 방어라고 했잖아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특정인 제3자에게 시비를 발행했다. 또는 주주는 주주이지만 특정인에게만 몰아줬다라고 하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거고, 자, 이러한 게 위법한 시비 발행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 회사 설립의 하자와 관련해서 설립의 하자와 불성립과 부존재를 구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립의 하자는 설립 취소에서 설립 무효에서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불성립과 부존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 설립 무효에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환사채 발행이 부존재하다라고 할 때에는 뭐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전환사채 발행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뭘로 간다? 일반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은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해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상법에서는 제소기간이 있지만 민법에서 확인해소에서는 제소기간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전환사채 발행에 하자가 있어서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유추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부존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거고, 이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 BW는 거의 대부분이 CB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차이점이 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는데, 분리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채를 나타내는 것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두 개가 꽉 묶여 있어가지고 뗄 수 없는 거, 이거를 비분리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비분리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리형으로 발행을 하는 거고 비분리형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신주인수권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데, 비분리형이 원칙적인 모습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 BW를 발행을 하면서 이거를 분리형으로 발행할지 비분리형으로 발행할지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한다? 우리 도표에 따라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신주인수권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이 따로따로 있는 이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페이퍼, 그걸 바로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페이퍼를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했었죠. 그런데 BW에서의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한다는 거. 이 신주인수권 증권도 신주인수권 증서와 마찬가지로 청약의 수단이 되고 양도의 수단이 되고 추정력이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그 유통기간이 청약기일로부터 2주 전에 발행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판결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 증권은 채권의 유통기간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이 신주인수권 증권의 유통기간도 3년이다 보니까 뭐도 가능하다? 채권 판결도 가능하다라는 점. 신주인수권 증서는 채권 판결이 안 되지만 신주인수권 증권은 채권 판결이 돼요. 발행은 아까 봤던 CB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양도가 문제가 되는데, 양도를 할 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 증서에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가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두 개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채권을 교부하면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양도가 돼요. 반면에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양도해야 되는 거고, 사채를 양도할 때는 채권을 교부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사채를 양도할 때는 채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 신주인수권을 넘겨줄 때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페이퍼에 두 가지 권리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양도가 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BW 사채권자인데 이 BW 사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일단 청구서 두 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비분리형 BW다라고 하면 자, 비분리형 사채권자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채권이에요. 이 채권에 뭐와 뭐가 다 들어있어요? 사채로서의 권리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둘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이거를 회사에 반납을 해버리면 뭐까지 같이 날아가요? 채권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채권은 이게 3년 만기 회사 채권이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이 원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자, 봐, 여기에 지금 신주인수권 들어있지? 라고 해서 보여주고 제시하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과, 그죠?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이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이 신주인수권 증권은 회사에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채권을 나타내는 이 채권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구서 두 통하고 분리형의 경우에는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첨부해서 반납을 해요. 하지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이 채권을 반납하면 안 되고 뭐만 하면 된다? 제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 기억하시고, 이 차이점 때문에 제가 땡쇼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하실 게, 우리 아까 CB는 사채 총액하고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총액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사채가 바뀌라 얏 하면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치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BW에서의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때에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덤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이 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BW 사채에다가 덤으로 주식을 주는데 사채보다 덤으로 주는 주식이 더 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때, 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W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사채에 해당되는 배보다 덤으로 주는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즉, 덤으로 주는 주식이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거를 신주 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BW의 금액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동일하다이지만 BW에서는 이게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BW에서는 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 전환사채에서는 바뀌어라 약 하고 바뀌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W를 받을 때 돈을 납입을 하죠. 근데 BW는 뭐예요? 사채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받을 때, BW를 받을 때 납입을 할 때는 분할 납입이 허용이 돼요. 그런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덤으로 받을 때에도 주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납입을 해야 되지 분할 납입이 허용이 안 돼요. 즉 BW를 발행받을 때에는 BW가 사채이다 보니까 분할 납입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액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A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BW 사채권자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즉 사채권자가 회사에 500만 원을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거를 갚아준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채권자는 A회사에 5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다? 사채 갚아라 라고 하는 사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신주를 받는 대신에 이 BW 사채권자는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신주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사채를 돌려받을 5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있지만 신주를 인수할 때 이 신주에 대한 납입금을 내야 될 의무도 있다고요. 자, 이거를 서로 퉁쳐버리는 거. 이거를 상쇄해버리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대용납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처럼 대용납입을 하게 되면 사채 상환 청구권이 사라졌잖아요. 즉 사채가 사라져요. 사채 상환 청구권이 사라졌다. 즉 사채가 사라지는 대신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를 받게 되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전환사채에서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랑 똑같죠. 즉 대용납입을 하면 어떠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BW하고 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러한 대용납입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던 도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대용납입을 허용하는 결의가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용납입을 허용한다고 결정한 때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대용납입을 허용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BW 사채권자가 대용납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대용납입을 허용한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 뒤에 대용납입을 할지 아니면 현실납입을 할지는 BW 사채권자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용납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 대용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대용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정해야 되는 거고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납입을 할 수도 있고 대용납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한다? 사채권자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느냐? 일단 BW 사채권자가 현실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덤으로 주식이 생기죠. 덤으로 주식이 생기는데 언제 과연 이 주주가 되느냐? 우리 앞에서 스톡옵션 공부하면서 김종태 씨가 신주 발행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언제 주주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BW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SO와 BW는 납입한 때, SO와 BW는 납입한 때 이렇게 우리 암기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 납입을 했을 때에는 언제 주주가 된다? 납입한 때. SO와 동일하게 신주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대용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대용 납입은 납입을 안 하잖아요. 그죠? 상계를 해버리는 거지 납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CB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CB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밖에라 약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CB하고 동일해서 청구서를 제출한 때, 즉 청구한 때 즉시 주식이 생긴다라는 거, 주식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요거는 뭐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똑같고 지나가시고, 요것도 똑같으니까 지나가시고, 중요한 건 요거. 우리 앞에서 CB의 경우에는 CB가 사라지고 신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뻗쳐가지고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채권자 Y가 BW를 X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중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가 탄생을 한다. 이 BW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얘는 그냥 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X은행이 이 덤에 대해서 손을 뻗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돼요. 담보 목적물인 사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뻗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채권자 Y가 현실 납입을 해서 덤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용 납입을 해가지고 얘가 사라지고 신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CB하고 마찬가지로 손을 뻗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용 납입의 경우에는 이때에는 담보물인 BW가 소멸하기 때문에 CB하고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위법한 발행에 대한 조치는 앞에서 봤던 CB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채에 대해서 마쳤고 우리 6장에 대해서 마쳤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음법 들어가도록 할게요.